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자 밖으로 나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흔들고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날이 밝으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그러나 해가 떠올라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목이 쉴 때까지 남편과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다시 만난 걸 보면 우리 인연이 꽤 질기네요. 그 뒤를 하순애의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치 45년 전 그날의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금수녀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기도했죠.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어때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갇혀 지내는 기분이?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줘. 문 좀 열어줘. 그러나 금수녀는 비웃었습니다. 남의 아들은 왜 찾아요? 그래도 내 아들을 평생 정성껏 키워줬으니 이 정도 대접은 해드리는 거예요. 하순애는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문 당장 열어. 지금 당장.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순의 여사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거의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읍내에서 부모님이 운영하던 양조장에서 일하던 하순애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대도시로 나가 섬유공장에 취직할 때 그녀도 도시 생활을 꿈꾸었지만 오빠가 먼저 독립해버린 탓에 일손이 부족한 양조장에 붙들려 있었죠. 술 빚는 솜씨가 좋아 지역에서 소문난 양조장이었기에 손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가씨가 시집 갈 때가 됐네라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그녀를 붙잡아 두다가도 좋은 혼처가 나타나자 서둘러 시집을 보냈습니다. 남편 윤강현의 집안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겨울에도 연탄이나 식량 걱정 없이 사는 넉넉한 집안이었죠. 시아버지는 술을 즐기셨지만 인품이 좋았고 시어머니 역시 하순애를 자신과 같은 며느리 처지라며 시집살이 고생 없이 아껴주셨습니다. 남편은 큰아버지가 물려받은 제약회사에 다니는 호남형의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장남이었던 남편 때문에 하순애는 다른 형제들처럼 독립하지 않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딸 하나를 낳아 키우는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딸을 낳은 후 연달아 2번 유산을 경험한 뒤로 더 이상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무척 예뻐했고 직접적으로 아들을 원한다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하순애는 혼자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한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속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조장에서 배운 솜씨로 가끔 집에서 전통주를 만들어 시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시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순애를 양조장 딸이 시집 와서 시부모 잘 모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식 솜씨도 좋아서 명절이면 친척들이 그녀가 담근 술과 장아찌를 맛보기 위해 모여들곤 했습니다. 결혼 3년 차까지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순애야, 자식은 인연이야. 우리 손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 그런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표현은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그녀를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그녀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오곤 했죠. 딸이 3살이 되던 해에는 작은 정원을 꾸며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길러 식탁에 올렸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덕에 약 안 먹고 건강하게 산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순애는 점점 더 시집에 적응해갔고, 양조장 집딸에서 제약회사 집안의 며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딸이 4살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낯선 여인이 보따리를 안고 찾아오면서 하순애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하순애는 자신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하순애 여사의 일상은 딸이 4살이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작스레 찾아온 낯선 여인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초록색 고운 양장을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그 여자는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안고 있던 갓난아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아들이 없는 집안에 장손을 데려왔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하순애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겨울 추위와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일단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상간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부인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발언 앞에서 변명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돈을 주고 아이를 지우라 했지만 남편이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드러난 진실은 남편이 회사 출장을 핑계로 읍내 다방을 드나들며 그녀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위신을 지키려던 시부모님의 결정으로 금수년과 아이는 일단 시누이들이 쓰던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순애를 자극했습니다. 강연 씨가 당신이 목석 같은 여자라서 지루하다고 했어요. 라며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죠. 견디다 못한 하순애는 결국 금수년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불로 덮어 발로 밟는 분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내가 장손을 낳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아느냐? 내가 널 이 집에 둔 건 저 아이가 강연이 아이라서지 아들이라서가 아니다. 그녀의 오만함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결국 이틀 후 그 여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이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한여름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에는 6개월 된 아기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순애 여사님에게 아이를 키워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 여사님은 점차 마음을 열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아이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마음에 결국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순애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며 더욱 그녀를 아끼게 되었고 아들이라 해서 딸을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순애 역시 점차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며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함께하기 싫어 밤늦게 남편이 잠든 후에야 방에 들어가곤 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간직한 채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살아가던 하순애는 이 일이 50년 후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훗날 그녀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순의 여사와 남편 사이의 얼음장 같은 분위기는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하순애는 친정에 다녀오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잠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평소 딸이 친정에 가면 함께 데려가곤 했으나 이번엔 시어머니가 딸을 놓고 가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순애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순애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딸을 두고 떠나올 용기는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부모님께 사정을 털어놓았지만 시대적 상황은 하순애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바람난 남편 끌어안고 사는 여자가 두 집 걸러 하나야. 남편과 헤어져 재혼해도 그 남자가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 있겠니? 그나마 시부모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살아봐. 결국 하순애는 딸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 시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날,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뜻밖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의외로 진지했습니다. 자네 마음 상한 거 알아 잘못했어. 용서해달란 말로 때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서. 하순애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집 문서 아버지도 동의했어. 당신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니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앞으로 주시겠다 하셨어. 내가 같은 일로 두 번 다시 당신 속을 썩이면 이제 이 집에서 내 부모님과 나를 다 쫓아내도 좋다는 말이야. 하순애는 비꼬았습니다. 내가 쫓아내지 못할 걸 알고 하는 말이지.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짓을 했네만 나는 그 여자를 이 집 안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네. 내 부모 살뜰히 봉양해주고 어딜 가나 효부 소리 듣는 당신을 두고 어떻게 다방에서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여자를 집에 들일 생각을 하겠어. 묘하게도 남편다운 사과였고 그 말에 하순애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에 시부모가 가진 집을 며느리 앞으로 등록한다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순애에게 아들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애 아빠가 남편인 이상 표면적으로는 하순애가 애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순애도 무고한 갓난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나 싶어 결국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라고 딸을 차별하지 않았고 하순애가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순애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켜 바쁜 와중에도 저녁은 꼭 집에서 먹으려 했고 출장 시에도 전화를 꼬박꼬박 잊지 않았습니다. 외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두 아이를 키워 시집 장가 보낸 후에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정은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지만 사실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상처가 남아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들과 딸에 대한 남편의 차별적인 태도는 결국 가족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하순애 여사는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차별적인 양육 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아들을 더 챙기고 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아들부터 먼저 챙겼고 선물을 살 때도 아들에게는 값비싼 것을, 딸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주곤 했습니다.
하순애는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는 종종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교복을 빨고 있으면 이래 동생 교복도 함께 빨라고 시켰고, 집에 어른이 없을 때는 항상 동생 밥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딸의 학업에 대한 태도는 더욱 문제였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인데 굳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겠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순애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남편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확고했고 딸에 대한 기대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벽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자신과 동생을 차별한다며 울기도 했지만 성장하면서 딸은 점점 무덤덤해졌습니다. 용돈을 줄 때도 딸에게는 아껴 써라라고 잔소리하면서 아들에게는 큰돈을 선뜻 내주는 모습에 하순애가 서운하지 않냐고 물으면 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원래 그러잖아.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였습니다. 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딸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했고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딸은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결국 딸은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완전히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딸이 결혼하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못내 서운해하자 하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당신 자업자득이에요. 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아들 사랑이 더 크다고 너무 솔직하게 살아온 탓이니 어쩌겠어요? 딸은 미국에서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고 아들은 한국에서 쌍둥이 딸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70이 넘어서야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원래 건강이 좋았던 남편은 고령에도 사람들을 만나며 일을 계속했지만 결국 아들과 상의 끝에 1년간 함께 일하며 사업을 가르친 후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을 남에게 주기 아깝다며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을 오랫동안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내외는 1년 넘게 주말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대도시에 남았고 아들은 주중에 아버지의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남편이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일궈온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순애 여사는 이제야 진정한 노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남편의 행동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이외에는 집을 나가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이상할 것 없는데도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만 오랜 친구의 장례식을 핑계로 3번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법. 하순애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조심스레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장례식에 갔다던 사람 중 일부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자 하순애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동서랑 통화했을 땐 그런 말 없었는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한테 말을 안 했는갑지. 하순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뒤늦게 늦바람이라도 들었어? 왜 안 하던 짓이야? 매일같이 약속이 있다. 누구 상이란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밖으로 나돌고 있잖아. 남편은 역정을 내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일정이 있어서 그 약속에 간 것뿐이고 누군가 돌아가셔서 문상도 다녀온 거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에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하여튼 허튼 짓 하지 마. 다 늙어 추잡스럽게 놀지 말란 말이야. 남편은 사람 잡는다고 펄쩍 뛰었지만 하순애가 강하게 나온 건 남편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남편이 한밤중에 몰래 나가 전화를 받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참다가 결국 하순애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추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몰래 나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속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그래. 당신밖에 없지. 당신 덕분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순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내놔. 이리 내. 남편과의 실랑이 끝에 휴대폰은 빼앗지 못했고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웬 폐악질이야. 미쳤어. 그럼 남편이라는 작자가 한밤중에 전화기를 붙들고 당신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도 참아줘. 누구야? 어떤 년이야? 남편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생사람 잡지 마라. 그냥 아는 사람? 당신은 그냥 아는 사람한테 당신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 아이 정말 그런 거 아니래도. 당신은 왜 그러냐?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의심하냐 말이야. 길 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봐.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누구야? 누구냐고?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에 하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걸 못 기다려요. 하여간 무드가 없어요. 무드가. 내일 모레 당신 생일에 말하려고 했는데 저기 시골에다 집 하나 샀어. 놀랍게도 남편은 하순애의 생일 선물로 시골의 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밖에 없다는 말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한 말이었고 좋은 매물을 잡아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하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하순애를 데리고 그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한적한 산속에 아담한 시골집이 있었고 조용하고 운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거 봐라.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그 문제로 속 썩이는 일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지키고 살겠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하순애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습니다. 아유, 당신이 그런 낌새를 보이니까. 그렇지. 아무튼 미안해. 집은 참 좋네. 문제는 일단락된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게 했다는 말도 그렇고 하순애의 예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순애 여사가 처음 별장을 보았을 때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을과 완전히 동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별장은 예상보다 부지가 훨씬 넓었습니다. 텃밭으로 사용할 작은 공간만 있으면 충분했는데 마치 농사를 지어 팔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넓었습니다.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꾸미면 어떨까? 노년에는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좋잖아. 하순애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무슨 전원 생활이야? 오히려 나이 들수록 병원이랑 가까운 도시에 살아야지.
이런 외진 곳에 무슨 돈을 들여 손보겠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봄이 오면 마당은 풀로 우거질 테고 모기와 벌레들과의 전쟁도 불가피했습니다. 젊었을 때야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설거지를 하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 풀도 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련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을 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신이 난 것처럼 방범창까지 설치하며 열심히 별장을 정비했습니다. 아들이 별장을 보러 왔을 때는 어머니의 걱정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가보면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아버지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아예 이사하는 건 어떨까요? 하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절대 안 돼. 주변에 사람도 없고 마을회관 가려면 30분은 걸어 내려가야 한다던데 내 아버지는 이제 밤에 운전도 못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로등도 있고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제대로 쉬셔야죠. 숨소리도 전보다 약해졌어요. 도시의 먼지 많은 곳에서 뭐하러 계속 사세요? 하순애는 불쾌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곧 죽을 사람처럼 무슨 요양 타령이야? 가끔 한두 번 가서 밤새고 오면 그만이지. 아들의 표정이 섭섭해졌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네요.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끔 시골이 그립다고 하셔서 아버지랑 함께 노력했는데 하순애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아. 내 마음이야. 고맙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셔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우리 쌍둥이들 시집가는 것도 보고 증손자도 안아보셔야죠. 바쁜 아들이 별장을 위해 시간을 내었다는 생각에 하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땀에 젖어 샤워하러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비록 당장 이사는 힘들더라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딸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시골 별장을 샀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순애는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가끔 시골 생활이 그립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 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진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별장이라고? 두 분 나이에 그런 외진 곳에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빠도 정말 생각이 없네. 하순애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며칠씩 가서 쉬다 올 거야. 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제이슨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한국에 가보고 싶대요. 그때 저도 같이 갈게요. 별장도 구경할 수 있겠네요. 하순애는 딸과 손자가 온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지. 우리 제이슨이 얼마나 컸을지 벌써 5년이나 못 봤으니 많이 변했겠구나. 엄마, 그때까지는 아파트에 계세요. 제가 가서 별장이 살만한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 그럴게.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게. 딸과의 통화 후 하순애는 딸 가족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별장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별장에서의 첫날은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순애 여사는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점심으로는 직접 텃밭에서 딴 열무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름날의 오후 식곤증이 밀려오자 하순애는 잠시 낮잠을 자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눈 좀 붙일게.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편히 시원한 마당에 가서 조금 손볼 일이 있어. 하순애는 남편의 부지런함에 감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체력이 대단하네. 그런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직감적으로 집 안에 자신 혼자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불을 켜고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다른 방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자 밖으로 나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흔들고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가보았지만 그것도 안에서 닫으면 밖에서 열리지 않는 자동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급기야 안방 창문을 열어 방범창 사이로 밖을 살폈지만 달빛 아래 텅 빈 마당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부르는 소리는 풀벌레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점점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순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고혈압으로 쓰러질 때처럼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지금 쓰러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날이 밝으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그러나 해가 떠올라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목이 쉴 때까지 남편과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해가 지고 또 하루가 지나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냉장고와 찬장에는 먹을 것이 있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식욕이 사라졌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쓴물을 토해낸 후 하순애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별장 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정오쯤 마침내 차 한 대가 별장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려는 본능의 힘이 솟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살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하순애는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차에서 먼저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45년 전 그의 여자 금수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45년 전 시댁에 나타났던 그날처럼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수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다시 만난 걸 보면 우리 인연이 꽤 질기네요. 그 뒤를 하순애의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치 45년 전 그날의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금수년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기도했죠.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어때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갇혀 지내는 기분이? 하순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절규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줘. 문 좀 열어줘. 그러나 금수년은 비웃었습니다. 남의 아들은 왜 찾아요? 그래도 내 아들을 평생 정성껏 키워줬으니 이 정도 대접은 해드리는 거예요. 하순애는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문 당장 열어. 지금 당장. 금수년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목소리만은 변함없네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제 당신의 든든한 시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이젠 윤강현 씨와 우리 악주 곁에 있을 사람은 나예요. 창간녀는 이제 자리를 비켜야죠. 하순애는 창문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엄마를 여기서 꺼내줘. 그러나 아들은 하순애를 한번 쳐다본 후 무표정하게 외면했습니다. 금수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이 깊은 산속에선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하순애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밝혀질 거야. 다 알게 될 거라고. 마음껏 울고 소리쳐 보세요. 여긴 인적 드물기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금수년은 싱글벙글 손을 흔들며 아들의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하순애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그저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차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순애가 노년의 남편과 아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사실 그들이 하순애를 버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순애는 그들의 계획대로 이곳에서 홀로 죽어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하순애 여사는 절망 속에서도 생존 본능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돼. 하순애는 별장에 있는 식량을 최대한 아껴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쌀이 약간 있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은 충분했기에 탈수 걱정은 덜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체력을 보존했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누군가는 나를 찾아올 거야. 그러나 하순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누가 자신을 찾아올지 의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미 배신자였고 친척들과는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은 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 올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순애는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곳에서 죽더라도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 안을 뒤져 펜을 찾아낸 그녀는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 그 뒷면에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순애입니다. 남편 윤강현과 아들 윤학주, 그리고 4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아들을 낳은 금수년이 공모하여 나를 이 별장에 감금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순애는 가능한 한 상세히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진 것, 별장을 구입한 이유, 금수년이 다시 나타난 경위, 모든 것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소파 밑에 꼼꼼히 숨겨두었습니다. 이걸 찾아낼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희망은 놓을 수 없어. 날이 갈수록 하순애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이 떨어지자 된장과 고추장을 물에 풀어 먹었고 그마저도 떨어지자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완전히 쉬어버려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하순애는 더 이상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만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때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곧 한국에 온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더 기다렸다면 적어도 마지막으로 딸과 손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혜야, 내 딸, 제이슨. 할머니가 너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순간 마치 환청처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순애는 물기 어린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딸이 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위와 손자도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창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딸은 안방 창문 아래에 미동 없이 앉아있는 하순애를 발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줄 알고 울부짖었지만 곧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엄마가 살아계셔. 어서 창문을 깨요. 사위는 마당에서 발견한 도끼로 방범창을 뜯어냈고 딸은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예요. 지혜예요. 하순애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딸은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순애는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딸은 평소 거의 매일 어머니와 연락하던 터라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때 윤강현은 어설픈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친구 만나러 갔다. 그 말에 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순애에게는 그런 친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느낌이 좋지 않아 결국 예매했던 티켓을 받고 아버지 몰래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순애가 이전에 별장 사진과 위치 정보를 딸에게 보내놓았기에 딸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별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순애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순애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만약 하루만 더 발견이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순애가 별장에서 갇혀 있던 시간은 총 열흘에 가까웠습니다. 내 딸이 날 살렸구나. 하순애는 병상에 누워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아들도 못 믿어왔지만 충직한 딸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하순애 여사는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정신적 외상을 겪었다고 진단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회복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정의를 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날 하순애는 딸 지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몸이 약한데 우리 집에서 좀 더 쉬다가 가는 게 어떨까요? 하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야 해.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딸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하순애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윤강현과 금수년이 함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수년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윤강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하순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살아와서 놀랐지? 내 집에서 남의 여자와 술 마시며 웃고 있을 줄은 몰랐겠지. 윤강현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야. 금수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순애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서재에 들어가면 안 돼. 놔. 당장 놔. 하순애는 서재의 금고 앞에 서서 숫자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곁에서 살면서 청소를 핑계로 여러 번 금고 비밀번호를 엿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중히 여기던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순애는 그중 가장 두꺼운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이중장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윤강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온 증거였고 최근 회사가 자금난에 처한 진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하순애는 남편 앞에서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그렇게 날 없애려 했던 거지?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 이 구멍을 메우려고? 윤강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봐, 그거 내려놔. 자네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서류일 뿐이야.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 내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 횡령 문제를 해결하려던 거잖아. 금수년이 놀라 윤강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한테는 저 여자가 자발적으로 별장에 가서 쉬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윤강현은 금수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 하순애는 비웃었습니다. 재미있네. 당신이 나한테도 이 여자한테도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사실은 우리 둘 다 이용하려 했던 거지? 내 재산으로 회사 위기를 모면하고 이 여자를 이용해 나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 금수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45년 전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윤강현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들 진정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하순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나를 별장에 가두고 살해하려 한 증거 모두 확보했어. 이 모든 일에 우리 아들까지 끌어들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딸 지혜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정말로 그곳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윤강현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것 좀 놔. 너희들이 이해 못해. 난 궁지에 몰렸던 거야.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 파멸이야. 하순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만의 파멸이야. 난 경찰에 신고할 거고 별장에 남겨둔 증거와 이 장부들로 당신과 금수년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다음 날 하순애는 변호사를 선임해 3명 모두를 감금, 살인미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별장에 남겨둔 벽지 뒷면의 기록과 의료 기록, 그리고 회사 이중장부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강현은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금수년은 45년 만에 다시 나타나 윤강현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하순의 앞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공모했고, 아들 윤학주는 회사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들의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순애는 법정에서 당당히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50년 가까이 한 가정을 위해 헌신했어. 그런 내게 이런 배신을 한 당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뻔한 그 시간, 내 생각은 오직 딸과 손자뿐이었어. 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순애 여사는 법원 출석과 병원 진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 윤학주였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순애가 고개를 들자 아들은 망설이듯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하순애는 아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가 익혔지만 하순애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왔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출생증명서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했고, 아들은 자신이 어떻게 금수년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는지 설명했습니다. 금수년은 자신이 평생 하순애 때문에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순애가 그녀를 쫓아내고 강제로 아이를 빼앗았다는 거짓말을 했고, 윤강현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회사도 어머니 때문에 무너질 위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 회사 부채를 해결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날 별장에 가두고 죽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를 잠시 별장에 머물게 하고 그 사이에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통제를 벗어났고 그날 내가 차에서 내려 날 바라봤을 때 내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냥 외면했잖니.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어머니가 저를 빼앗았다고, 그녀가 진짜 피를 나눈 어머니라고 계속 주입시켰고, 회사는 무너질 위기였고, 쌍둥이 딸들의 미래가 걱정됐고. 하순애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45년 동안 너를 내 아들로 키웠다. 내 젖을 먹이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첫 운동회에서 상을 받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 그런데 평생 너를 외면했던 여자의 말 한마디에 45년의 사랑이 무너질 수 있다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녀는 단지 돈 때문에 나타났을 뿐이었고 나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하순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처지를 보며 기뻐했던 순간,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밤새 안고 달래주던 시간들, 대학 입학식에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던 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모성이 꿈틀거렸지만 동시에 그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도 여전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얼굴을 보면 별장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냉정한 표정이 떠올라.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딸들은 어떻게 지내니? 아들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빠가 왜 경찰서에 갔는지, 아내도 이 모든 일에 충격을 받았고요. 회사도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 아버지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단지 회사가 어려워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제 딸들이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요. 하순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쳤습니다. 손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지. 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게 시간을 줘.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하순애는 아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정말 용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소송은 하순애 여사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애초에 명확해 보였던 사건이 갈수록 미로처럼 얽히고 설켰습니다. 윤강현과 금수녀는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했고,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번은 법정에서 윤강현이 소리를 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해치려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모든 계획은 금수년이 주도했어. 나는 단지 그녀에게 속았을 뿐이야. 금수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하순애를 한적한 곳에 보내고 아파트를 처분하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내가 어떻게 혼자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자 판사는 정숙을 명령했고 결국 그날의 재판은 휴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재판은 몇 번이나 중단되어 별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윤학주의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중장부 문제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중장부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사람들의 시선은 하순애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감금 사건, 50년 전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의 배신 등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습니다. 변호사는 하순애에게 법적 절차가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상대 측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윤강현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순애의 건강도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딸 지혜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미국으로 같이 가요. 여기 있으면 계속 이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제이슨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저도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순애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떠난다는 건 그들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나 변호사는 하순애에게 미국으로 가더라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만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결국 하순애는 고민 끝에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출국 전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아온 추억들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하순애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없더라도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도착한 하순애는 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제이슨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가끔 변호사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강현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여러 번 재판을 연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수녀는 자신이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녀도 적극적으로 계획에 가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윤학주는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보고에 따르면 윤강현과 금수녀는 서로를 원망하다가 법정 밖에서도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공모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순애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에 놀라워했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엄마, 어제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심 판결이 나왔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하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버지는 징역 5년, 금수녀는 징역 3년, 그리고 학주는 집행유예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대요. 하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하순애 여사가 미국에 도착한 첫날은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70년 넘게 살아온 고국을 떠났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한국의 그것과 너무도 달랐고, 밤에는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내 방 구경할래요? 손자 제이슨의 순수한 초대는 하순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16살이 된 손자는 한국어를 서툴게나마 할 줄 알았고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노력했습니다. 하순애는 손자의 방에서 그가 모은 한국 관련 물건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태권도띠, K-팝 포스터, 심지어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지도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제가 한국어 더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손자의 말에 하순애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딸 지혜의 집은 넓은 뒷마당이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위해 1층에 독립된 공간을 마련했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위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하순애와 종종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몇몇 분들은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라 말이 통할 거예요. 지혜의 소개로 하순애는 점차 지역 한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년배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특히 김순자라는 같은 또래의 여성과 가까워졌는데 그녀 역시 70대 후반의 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인생을 다 두고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의 삶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인교회에서 만난 노인회 회원들은 하순애의 사연을 듣고 깊은 동정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후에야 진정한 동료와 친구들을 만났으니 말이에요. 하순애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점차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생활 6개월째, 하순애는 한국에서 날아온 소식을 접했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으로 윤강현이 감옥에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하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작은 연민까지.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결국 우리 모두 빈손으로 떠나는 건데 한국의 법적 분쟁은 윤강현의 사망으로 일부 종결되었지만 금수년과 아들 윤학주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금수년은 자신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윤학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순애의 건강은 미국 생활 1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산책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안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한인 노인대학에 등록해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해요. 제이슨의 칭찬에 하순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국 생활에도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 윤학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언젠가 어머니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편지에는 쌍둥이 손녀들의 근황과 사진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하순애는 오랫동안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녀는 손녀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하순애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법적 문제로 인한 필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만났고 쌍둥이 손녀들과도 재회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기억나요? 할머니가 자장면 사주셨던 거 기억해요. 손녀들의 순수한 반응에 하순애의 마음은 더욱 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순애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70대 후반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순애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쓰라린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더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행복도 슬픔도 결국 지나가는 것.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죠. 하순애 여사는 이제 미국 조용한 동네에서 딸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추억이 그녀를 찾아오지만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뒷마당에서 태극권을 수련하고 오후에는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저녁에는 지역 한인 모임에서 다른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눕니다. 하순애 여사의 눈에는 이제 평안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인생의 풍파를 겪고 마침내 자신만의 항구를 찾은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